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북한 응원단에 대한 보도들 대체로 호의적이지 않죠. 이에 대한 분석 기사도 몇 있습니다. 북한 응원단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비인간적, 기계적 응원 방식이 우리와 맞지 않는다. 북한과의 대결 국면 때문이다. 13년 만에 남한에 온 응원단입니다. 호기심이라면 줄어들 이유가 없죠. 응원 방식. 북한 응원단이 처음 왔을 때도 우리 정서와 그 방식이 맞아서 인기 있었던 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구호에 맞춰 같은 동작을 기계적, 집단적으로 반복하는 건 예를 들면 우리 연고전도 마찬가지죠. 북한과의 대결 역시 항상 있어 왔고 오히려 평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터라 이번에 더 반갑다고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림픽 직전 평창 대 평양에 프레임 전쟁이 있었죠. 이 프레임 전쟁으로 인한 자기검열 효과, 그러니까 언론 일반도 응원단을 호의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종북, 친북이라는 비판을 받을까봐 자기검열을 한 것이다. 이런 프레임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 북한 응원단의 파도 응원을 일반 시민들이 주저하며 받아주지를 않았죠. 대신 언론은 북한 응원단 화장실 사진을 보도하고 밤에 한국 방송을 본다면 몰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 응원 방식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비인간적인 취급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한 거죠. 그 응원을 보고 누가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느낍니까? 우리 체제 우월성은 제론의 여지 없이 명백한 거 아닌가요? 그들을 우리 잔치를 축하해줄 손님으로 맞아줄 아량도 여유도 없이 그들에게 우리가 너무 옹졸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북한 응원단 보도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보도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자기검열 효과가 강하다라고 생각한 게 북한 응원단이 응원할 때 이렇게 처음에 네 군데로 나눠서 앉아가지고 파도 응원을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따라서 중간에 앉은 한국 일반 시민들이 따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주저주저하면서 손을 못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평양 프레임 전쟁이 없었으면 당연히 따라했을 거예요. 북한 응원단이든 아니든 간에 축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그런 이제 자기검열 효과, 예. 또는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러자 일반 시민들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언론도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보도를 할 때면 항상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이게 종북, 친북 논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언론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프레임이 있을 때 그걸 정면으로 대응하거나 오히려 했었어야 하는데 방치하거나 강화하는 역할만 한 거죠. 결국은 저는 굉장히 옹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보고 나서 누가 와 북한 대단하다고 그런 시대 아니거든요. 이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고 자 그 이야기는 또 따로 할 올림픽 끝나면 종합할 때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이 이를 숨기기 위해서 해당 로펌과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처럼 가짜로 꾸몄다고 어제 저녁 MBC가 보도했는데요. 삼성의 잦은 수법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줄 때도 이런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직접 돈을 주면은 들키니까. 네.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 캠페인을 세워서 그렇죠. 예, 그쪽과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돈을 승마 지원이라는 목적으로 네, 돈을 줬습니다. 준 것이고 이번에는 이제 원래 거래하는 곳이니까 예, 그쪽과 컨설팅 계약이라는 걸 맺고 그 돈을 결국은 이걸 여기에 대줘라. 예, 꾸준히 돈을 보냈다라는 건데요.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 사안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건희 회장 사면으로 국한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예.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제 사면 얘기하고
그리고 이학수 전 부회장도 사면 얘기만 하는데. 네, 그렇게 가져가고 있죠. 예, 당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봐야 된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삼성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현안이 뭐가 있었느냐. 그때 뭐 승계 작업 관련한 일도 굉장히 많았고요. 예, 그리고 차명 주식을 그때 발견했는데 국세청이 몇 천억대 차명 얼마였어요? 예, 4천억 원대였는데요. 이를 고발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국세청이 이걸 고발해야 되는데 국세청 단독으로 4천억이나 되는 돈을 고발하지 않는다는 게 그런 네. 결정을 한다는 게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정권의 의지가 반영된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사안들 많이 있거든요. 절대 사면에서 수사를 끝내면 안 된다. 이학수 전 부회장이 이렇게 일찍 사실은 모든 걸 인정한 셈이잖아요. 네, 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몰아주기 한 셈입니다. 예. 딱 거기로만. 이건희 회장에게 몰아주고 사면으로 몰아주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는 제스처인데 이걸 받아주면 검찰이 그러니까 사면에서 끝내버리면 검찰이 또다시 삼성에 농락당하는 거다. 삼성이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한 세월이 굉장히 긴데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 예.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오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삼성이 선을 딱 그어서 여기까지예요 한 거를 검찰이 그대로 받아주면 농락당하는 거죠 또다시. 자, 근데 이제 빵 터진 뉴스가 또 하나 있어요. 네, 이 와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꼼꼼함을 볼 수 있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가 있는데요. 심지어 삼성이 다스와 이러한 허위 계약을 맺은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해당 소송 비용 중 남은 돈을 받기로 약정했다라고 합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진술도 뒷받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스 소송에는 이제까지 총 30억 원이 들었고요. 남은 돈이 10억 원이었는데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져가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애초에 약정을 했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 기사 보고 빵 터졌어요. 네. 오랜 세월 이명박 연구가로서 네. 그럼 그렇지. 이 대목을 보고 역시 내가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구나.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남의 돈으로 소송을 했잖아요. 남의 돈으로. 잔돈 가져와라 이거예요. 예, 그 돈도 아꼈지만요. 또 남은 돈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줄 수 없다라면서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시켜서 돈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말이죠. 어떤 돈도 귀하게 여기는 분이거든요. 예. 돈을 허투루 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게 원래 내 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예. 수중으로 들어오면 박박 긁어서 가져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재밌는 것은 이 당시 미국 법무법인은 삼성에서 이제 40억 받았는데 자기들이 30억만 썼으면서도 다 썼다고 이제 한번 사기를 그렇죠. 친 거예요. 사기. 주지 않으려고 했던 네, 거죠. 사기를 쳤는데 그 상대가 이 분야의 대선배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예, 이게 속지 않았습니다. 통할 리가 있습니까? 예. 모든 돈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박박 긁어가지고, 예. 예, 소송 비용으로 다 썼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고요. 남은 10억 원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요. 예. 남은 10억이 남았다는 사실도 알아내는. 네. 네. 그리고 애초에 약정할 때도 그러한 내용들을 썼다라고 합니다. 남으면 가져간다고. 예. 예. 훌륭한 분입니다. 예. 돈을 향한 어떤 순수한 열정 같은 게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역시 내가 아는 분이 맞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요, 이 소송에 관여한 바 전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김백준 씨라든가 이학수 전 부회장까지도 관련 진술을 돈을 했다라고 주고받은 하는데. 사람들이 다 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 대해서 제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지만 이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라고 표현되는 뭐 참모들이나 네, 변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여전히 관련이 없다. 여전히 몰랐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빨리 옆을 떠나는 게 좋다고 자꾸 말씀드렸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변호하는 입장에서 최악의 의뢰인이에요. 최악의 피의자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소송을 많이 해봤지만 피의자가 되면 적어도 변호인은 그 진실을 샅샅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따른 변론 전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른다고 해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변론 전략을 세우고 변호를 하고 옆에서 이제 옹호를 해줬는데 물증이 나오고 막
다른 사람 증언이 나오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녹취 같은 게 나오고 서류가 나오고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부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재판정에 서서도 계속 끝까지 이런 태도로 일관할 거거든요. 네, 스스로 그런 바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이분은 그렇게 해서 다 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전략 위에는 모르는 분이에요. 평생 항상 모른다. 나는 상관이 없다. 밑에서 했다. 또는 뭐 상대가 거짓말이다. 내가 사기를 당했다. 오로지 피해자가 되거나 자기는 모른다고 혹은 자기가 지시한 일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는 모두를 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가장 최측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주변에서 뭐 측근 혹은 뭐 측 이렇게 나와서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예. 네, 근데 말씀처럼요. 내부에서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기류를 JTBC가 전한 바가 있는데요. 측근 멘트 인용해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헷갈려하는 참모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내부에서도 이제 혼란이 시작된 거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날 다른 증거가 나오고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자, 이 사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한다고 알려진 인물인데요. 앞서 또 다른 재산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기억하실 텐데 이 사람이 구속된 데 이어서 이영배 대표까지 구속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설 연휴 첫날 저희가 한번 구분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그렇죠. 방송을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구분해드리면 이름이 또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성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읍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요. 여러 이름도 등장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분 다 구속됐는데 한 분은 위장 계열사라고 의심받던 금강. 네, 비자금을 만드는 곳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돈을 만들어서 빼내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들 이시영 씨에게 우회 승계를 하는데 도움을 준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분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고. 네, 담보도 없이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병모 씨는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총계 소굴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모든 범죄가 여기서 총괄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범죄 관련 증거들이 여기 은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이병모 씨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을 관리하거나 그러니까 이상은 김재정 씨 차명 재산을 관리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만들어진 재산을 관리하던 분이고 이 영배 씨는 그런 돈을 만들어내던 것이고 이렇게 크게 이해하시면 뭐 맞습니다. 대충. 예. 네, 근데 두 분 다 구속됐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됐을 때 그러니까 2008년에 정호윤 특검 수사 때는요. 자신이 아니다라고요. 재산관리인이 아니라고 기자회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그때는 다 부인했는데 이번엔 다 인정하고 있죠. 네, 자신들이 네, 이병모 국장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관리했던 재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돌아선 이상 사실은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더 확실한 기록과 관리 페이퍼가 있을 거거든요. 그 기록만 찾으면 사실은 끝난 거죠. 예. 네, 실제로 검찰이 이병모 국장의 자동차에서 압수한 외장하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다수 주식은 물론이고 차명재산 관련된 세금, 입출금 내역 이런 식으로 해당 재산의 주인들이 실제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도곡동 땅 같은 경우에 도곡동 땅이 핵심이거든요. 그 땅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은 자신과 무관하다. 예, 네. 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그 당사자들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대가 거짓말하거나 내가 사기를 당했거나 상관이 없거나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항상 이런 의혹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어제도 얘기했지만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다른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른다, 사기를 당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한다라고 계속 할 텐데 이번에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미 대화를 원한다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지난 17일 CBS 방송에서 한 말인데요. 북한이 나에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를 귀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외무장관으로서 나의 일은 우리가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사용하는 단어들이 좀 구체하긴 해요. 대화면 대화지 무슨 탐색전 대화가 어디 있고.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냥. 그리고 대화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인데 대화가 협상은 아니다라고 둘이 사귀합니까? 다 결국 협상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북미 대화가 있을 거란 분명한 징후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가 미국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로버트 뮬러 특검이 재작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러시아 인사 13명가요. 기관 3곳을 기소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절 부인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면서 아예 발뺌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소한 건 제가 작년 말에 한번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러시아 댓글 부대예요. 여기가 이제 회사 이름이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 최근엔 글라브세스 이름을 바꿔서 러시아로 예. 바꿨는데 여기가 댓글 공장이에요. 러시아. 예, 댓글 공장. 여기서 미국 포함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을 상대로 해서 사회 혼란, 분열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려고 뿌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커뮤니티 뭐 이런 각종 게시판에다가 가짜 계정, 가짜 게시물, 가짜 뉴스 그거를 매크로. 그렇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요. 예. 최근에 이제 네이버도 이 매크로를 사용한 대량 댓글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예. 근데 이런 걸 만들어서 지난 대선에 어떤 뉴스를 뿌렸냐면 힐러리한테는 불리하고 트럼프한테는 유리한 대량의 기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네, 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직원들의 게시글이 1억 2,600만 명에게 전달됐다라고 이번에 조사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 시발단 댓글 공작 그 기법이 근본적으로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여기 왜냐면은 기법이 다를 수가 없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차이는 우리는 이제 자국민을 상대로 했다는 거고 여기는 미국이나 서방 자신들이 생각하는 라이벌이나 적국을 상대로 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는 댓글 공작을 상대 국가를 향해서 한 것이고 예, 우리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한 것이죠. 예. 요 얘기는 댓글 매크로가 국내에서도 사용되고 있나 계속 추적하고 있는 바인데 제가 묶어서 한번 전문가 저희가 초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국내에서 있었던 것 같은 기법, 똑같은 기법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기법으로 미국의 선거를 선거에 개입했다고 대선에, 예. 지금 그 미국 특검이 러시아 사람들을 기소했습니다. 기소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다뤘는데, 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미국 로펌 에이킨 건프에서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당시 소송 상대방 당사자인 옵셔널을 변호했던 미국의 메리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공장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우선 이 소송을 맡은 미국의 로펌 에이킨 건프 굉장히 유명한 큰 회사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로펌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관련된 사건을 했기 때문에 조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이해하기 쉽게 한국의 김앤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네임 밸류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 어마어마한 조직력과 그다음에 그 라비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예. 엄청난 법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회사 사람들이 떴을 때는 개인의 어떤 실력이라기보다는 그 법률 회사의 이름으로 네. 판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정도군요. 미국에서 대단한 네임 밸류를 가졌군요. 네. 그래서 이 에이킨 건프가 이 일이 있기 이전부터 삼성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과는 언제부터
계약을 맺거나 인연을 맺은 걸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8년 무렵부터 계속 그 삼성전자의 미국 법인의 그 고문 변호사로 거의 그 대리인의 역할을 다 했던 걸로 알아요. 그 사람들이 소송 관계까지 다 한 적도 있고요. 예. 아니면 이제 그 애플과의 소송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 회사를 재판 전문팀으로 그 고용해서 썼거든요. 아하. 그렇지만 그 뒤에서 전략을 짜거나 그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런 그 법률 대리인 역할은 계속 그 김석한 변호사와 에킨 건프가 했던 걸로 알아요. 그분이 떠날 때까지. 그렇군요. 삼성에 말하자면 삼성의 법무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미국 내에 있는. 그 정도군요.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에이킨 건프가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을 해서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변론에 참여한 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에이킨 건프가 불성실하게 했고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그리고 이제 이 에이킨 건프를 직접 오랫동안 상대하고 10년 가까이 이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신 분으로서 이 주장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말이 전혀 안 되고 하나씩 그 짚어드리면 예. 이제 김석한 변호사라는 그 분의 네. 그 미국에서 변호사 업계에서의 그 위치를 볼 때 예. 그분이 무료 변론을 미끼로 그 다스라는 회사에 접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로도 바쁘고 본인이 그 벌을 수 있는 수입료의 그 숫자라는 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왜 무료 변론을 미끼로 다스에 접근을 했겠어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삼성의 대리인으로서 삼성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접근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부분이 빠진 채로 무료 변론을 미끼로 접근했다라는 그 말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3시간 변론이라는. 잠깐만요, 변호사님. 네. 혹시 네.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말을 그렇게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전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잘 알지만 이번에는 급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원래 하던 버릇을 다른 분들이 안 고쳐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너무나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예. 그러니까 김석한 변호사에 대해서 아니면 에이킨 건프라는 그 법률 회사에 대해서 한 말도 그렇지만 예. 3시간 분량을 일했다. 예, 그다음에 3시간. 한 게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게 지금 주워 담을 수 없는 그 거짓말을 한 건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브리핑만 잠깐 3분만 들어도 무슨 일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아니면 본인이 그 무슨 일을 했는지 잠시만 조사를 문서상으로 해봐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예.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뱉을 때 어떤 태도로 그렇게 그냥 말을 하는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 3시간만 그래서 일했다는 주장. 전혀 말이 안 되는. 네, 전혀 말이 안 돼요. 전혀 말이 안 된다. 3시간만 했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그 법률회사가 그 14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건에 들어와서 한 일을 아주 일일이 다 검토하면서 짚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요. 2009년 3월에 들어와서부터 2011년 4월에 그 사건을 이제 끝낼 때까지 김경준 씨와의 사건을 끝낼 때까지 140억 받았을 때까지. 그분들이 그죠. 네. 받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문서상으로 기각을 시켰거든요. 네. 법원에서. 그게 이제 4월이었어요. 그때까지 워싱턴 DC에 있는 몇 명의 변호사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출두를 했고요. 실제로. 예.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옵셔널 직원들을 예.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그 펼칠 그 어떤 변론을 위해서 5명, 6명을 오랫동안 한국에서 11명이 나와서 정오의 증언이라고 증언 제출을 해서 기록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그런 법률 일을 한 거 이외에 분명히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연방 법무부, 그게 이제 그 돈을 이제 몰수 청구권의 돈을 처음에 동결했던 그 담당자이기 때문에 법무부라든지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검찰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실제로 몰수 청구 사건을 담당한 다른 법률팀이 있었거든요. 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총괄하면서 하는 이제 진두지휘를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 레이트는 그 전에 다스 변호사였던 림 루거의 저는 2배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임료의 예. 그렇다면 그 2년 동안 했던 그 모든 일을 감안할 때 지금 보도에 나온 370만 불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받았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해요, 저는. 그렇군요. 실제 그러니까 3시간하고 한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예. 뭐 상대편에서 그 활동을 계속 보아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네요. 그리고 뭐 그 370만 달러보다 더 들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 더 들어간 것을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적게 받은지는 모르겠으나 여간 현재 그렇죠. 일단 지급된 금액이 그 정도인데 3시간밖에 일을 안 했다는 자체도 말도 안 되고, 예. 보신 바, 아시는 바로도 뭐 여기저기 출장도 많이 갔고, 하긴 2년간 재판을 하는데 3시간만 나왔을 리가 있나요? 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료 소송을 전제했기 때문에 에이킨 건프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구두 계약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 말을 하는 거는 에이킨 건프가 변호사법 위반을 했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 무료 변론을 해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변호사는 문서로. 당연하겠죠. 무료 변론이면 어디까지가 무료 변론인지가 들어가야 되고, 제3자가 돈을 내면, 이해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 다 서로 알려주면서 고지하면서 그거를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는 것까지 각서를 받아야 되고 미국 변호사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안 받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의심할 사안이 없게끔 그 부분을 다 문서로 확약이 되기 때문에 부두로 했고 계약서가 없었다는 말 자체는 지금 에이킨 건프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엄청난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혹시 다스는 사실은 에이킨 건프를 고용해서 이런 소송을 했는데 에이킨 건프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단한 회사라면 혹시 누가 뒤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저는 처음부터 했죠. 처음부터. 에이킨 건프가 로스앤젤레스에도 그 에이킨 건프의 브랜치 오피스가 있어요. 그런데 2009년에 딱 봤더니 워싱턴 DC에서 그 유명한 변호사가 하나가 떴더라고요. 그 김석환 변호사는 직접 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스타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워싱턴 DC에서 로스앤젤레스에 이름을 받고 특별 그 출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워싱턴 DC에서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는 건지는 몰랐지만 저는 항상 돈을 누군가가 대고 있고 저는 현대를 의심하고 있었죠. 현대 아니면 기아.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업계에서 서로 관계가 있잖아요. 그 그렇죠. 옛날에 거기 일했었고 그리고 현대가 많은 베네핏을 대통령한테 얻고 있는 걸로 그냥 저는 추측이 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대와는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사건 하나 몰아주면서 50만 불 받을 걸 100만 불 청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주 그렇죠. 간단해요. 그리고 100만 불 받을 걸 300만 불 이쪽에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기록을 만들 필요도 없이 자체 회사에서 빌링한 것처럼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라 저는 그런 회사들을 의심하면서 분명히 다른 회사에서 내고 있다고 저는 100%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왜냐? 제가 아는 그분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 140억도 포기를 못하고 죽어도 싸워서 죽어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가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에이킨 건프의 레이트면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지막까지 다 했을 때는 거의 남는 게 없는 그런 장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에이킨 건프를 고용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으면 돌려받을지 못할 수도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변호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변호사비로 나갈 그 정도 일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런 그 레벨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킹 건프가 떴을 때 그거는 본인 돈으로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믿었고 계속 누가 되냐 그거를 이렇게 의심하면서 찾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근데 마침 상상이 나오고 나서 봤더니 이제 이해가 다 가는 거죠. 예. 삼성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구나. 예. 물론 뭐 그렇죠. 현대도 지금 100만 불 지원한 정황이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로는 그때 그 아틀란타에 그 공장이 있으니까 예. 네, 알라바마예요. 알라바마 그 알라바마인가요? 예. 자동차 공장들이 다 있어요. 기아랑 현대. 자연스럽게 그 옆에 현대하고 닥스가 연결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그다음에 예. 그렇게 된 거예요.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네. 조만간 또 연결할 일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지금까지 옵셔널 벤처스를 변호하고 있는 메리 리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재용 판결 저희가 계속 짚어왔는데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님, 법무법인 동안의 사무장으로 계신 분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뒷북을. 자,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좀 네. 정리를 좀 해보죠. 우선 예. 첫 번째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거는 제3자 뇌물죄였습니다. 예. 네. 이 부분을 다 무죄로 했는데 무죄를 만든 논리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만나봐 주십시오. 제3자 뇌물죄는 이제 제3자한테 쿠션을 줘서 넘기는 거라서 이 경우는 이제 재단이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재단을 세워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거나 최순실 씨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제3자를 내세워서 그쪽에 뇌물을 줬다 이건데 그러려면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된다. 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 청탁을 할 내용에 해당되는 현안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런데 그 현안은 승계 작업이라고 특검이 이야기했는데 주장했는데 그런데 이걸 날리기 위해서 부정한 청탁이 없어야 하니까 아예 승계 작업이 없다고 하고 승계 작업 부탁할 내용이 없어지니까 이 뇌물수수죄는 사라졌다 이런 거죠. 아, 역시 공장장님 탁월하십니다. 예. 그 며칠 동안 한 거를 한 번에 그냥 정리를 해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존경합니다. 네. 예.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한 것은 이제 묵시적 청탁이 있지 않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접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네네. 뭐 이렇게 이신전심으로 돈을 주면서 아시죠?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할 경우 상대방도 알지. 거기 구체적 내용은 하나도 없지만 이게 청탁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이제 묵시적 청탁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 그렇죠. 서로 뭐가 현안인지 알아야 되는데 묵시적 청탁도 없다고 하려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그죠? 네네. 진도가 여기까지 나가서 그래서 아예 이제 그 승계 작업, 삼성의 수거원인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재판부가 다 날려버렸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요 제3자 뇌물죄보다 형량에는 더 큰 혐의가 있었다면서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실 집행유예를 하거나 뭐 석방을 해주겠다, 뭐 무죄를 하든 이렇게 재판부가 마음을 먹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법적인 장애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재산국외 도피죄거든요. 그러니까 뇌물공여 자체는 덩어리는 크지만 이게 5년 이하의 징역이어가지고 뭐 집행유예라는데 법적인 장애는 없어요. 그런데 재산국외 도피죄는 국외 도피한 그 액수가 50억이 넘어가면 최하가 10년이거든요. 징역 10년. 아. 그래서 판사가 재량으로 깎아줄 수 있는 게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5년이 되잖아요. 절반을 깎으면. 집행유예 요건이 법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산국외 도피가 인정이 돼버리면 아예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산국외 도피죄를 다 이제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국외재산 도피죄가 전부 무죄가 돼버렸죠. 예. 그렇죠. 전부 무죄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논리가 좀 해괴하긴 한데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예, 이재용 재판부
판결한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스텝이 꼬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판례도 인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앞뒤가 그 자체 판결문 내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사실 그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없어져야만 집행유예가 되겠구나라고 법률가들은 아는 거죠. 법정형 자체가 높아버렸기 때문에요. 제3자 뇌물죄에 이제 다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갖고 저희도 그랬는데 그런데 숨어 있는 원포인트가 국외재산 도피 이게 50억이 넘으면 최소가 10년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은 도저히 집행유예가 안 돼서 이 국외재산 도피죄는 전부 다 털어줬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형량도 그렇지만 판결문을 보면 내부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논리가 동원됐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국외재산 도피가 그 혐의가 두 개였는데 한 부분이 무죄가 된 거는 이게 자기가 그러니까 국외재산 도피가 국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거니까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무죄로 한 논리가 뭐냐면 이게 자기 재산이 아니고 뇌물 주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거였거든요. 근데 또 하나 무죄가 된 건 뭐였냐면 그 허위로 예금 거래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 신고한 사유가 뭐냐면 마필이나 차량 구입 용도 이렇게 쓴 거예요. 말 구입하겠다. 근데 이 재판부 그 판결에서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최순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잖아요. 아하. 그럼 자기 재산 빼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돌린 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최순실한테 줬으니까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빼돌려야 국외재산 도피지 하고 봐줬고 네. 두 번째는 말인데 말은 또 빼줬단 말이죠. 네. 근데 그 빼줄 때의 논리가 말은 삼성 거라고 빼줬단 말이죠. 삼성 거라고. 그러니까 빼줄 때 논리는 뭐였냐면 어떻든 말을 샀잖냐.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잖냐 이렇게 빼줬는데 그거를 곰곰이 들어가 보면은 그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앞에 거하고 안 맞아버린 거죠. 하나는 둘 다 돈이 밖으로 나간 건데 하나는 자기 재산이 아니니까 하고 빼줬고 두 번째 말 부분은 다른 혐의를 털어주다 보니까 이 말은 삼성 거라고 해서 그러면 삼성 재산이 여전히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말 산 돈이 빠져나가는 건 적어도 국외재산 도피로 그 논리라면 적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둘 다 빼주기 위해서 서로 모순되는 논리를 적용했다. 그렇죠. 예. 잘 설명하셨고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판사님만 짚어낸 포인트입니다. 벌써 시간이 안 나오셔가지고, 몇 분 안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말 소유권을 1심 때는, 그죠? 네. 1심 때는 결국 말은 최순실 것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셈이고, 2심 때는 아니다. 삼성에 있는 것이다. 판결했어요. 네. 결정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2심은 그렇게 털어줬다고 쳐요. 근데 1심은 왜 말이 최순실 거라고 판결한 겁니까? 그때 삼성에서 이 말은 우리 거요 하고 이제 계약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의 내용은 자기들이 말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말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내 거라는 소리니까 삼성이 그 계약서를 근거로 이 말은 우리 거요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 계약서가 부인됐죠? 그 합의서가 제출이 됐는데 그 합의서가 재판 과정에서 제출이 됐고 작성일자도 재판 과정, 1심 재판 과정에 있는 일자였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보기에 이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합의서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건 다 법적으로 제거를 하겠다고 법률가들이 애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이 재판에서 유리하게 쓰려고 만들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냐 해가지고 이것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증거까지 조작한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 그 계약이 있었다는 거, 삼성과 마주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걸 안 믿어버린 거죠.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는 1심 재판정에서 쟁점이 됐던 대목들이 이 계약서가 나중에 나는데 그 계약서를 봤더니 그 쟁점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쟁점들을 다 해소하는 내용으로 적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적었구만 하고 법률가가 판사 입장에서 보기엔 야 이거
우리 재판정에서 논란이 됐던 거 다 여기 적혀 있네. 그게 가짜구만. 너무 꼼꼼하게 쟁점들을 다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들킨 거죠. 네. 그렇죠. 들켰죠. 예. 그래서 한국심에서는 말씀하십시오. 합의서를 가짜라고 판결한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예. 1심에서는. 허위다 이렇게 했죠. 네. 2심에서는 그걸 그러면 진짜라고 인정했는데 진짜인 이유가 설명됐나요? 진짜라고 인정한 것 같지도 않고 이 부분에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이걸 진짜라고 본 건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 몇 번 찾아봐도 안 나와가지고 아예 그냥 그게 문제가 되니까 눈을 감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다른 진술만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만 가지고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이렇게 그냥 인정을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판결문을 저도 사실은 읽어봤는데 16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네. 앞에 부분은 뭐 그렇다 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대목 계속 나옵니다. 제가 봐도. 예.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더 그렇겠죠.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모셔서 또 얘기를 하긴 할 텐데요. 예. 네. 일단은 판결문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큰 골자는 정리된 것 같으니까.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네. 지금 곧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요거 이제, 네네. 언론의 관심이 약간 벗어나 있는데, 검찰은 8년을 구형했어요. 예. 네. 그리고, 진작에 선고율이 잡혔다가 지금 예. 뒤로 미뤄졌습니다. 예. 미뤄졌는데, 1심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직권남용죄가 인정 범위가 판례상 넓지가 않아가지고 약간 좀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 선고가 연기됐던 거 이유만 조금 짐작을 해보자면, 네. 원래 14일 날 선고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22일로 연기가 됐는데, 예. 13일 날 최순실 사건 판결이 선고가 됐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도 직권남용이 있거든요. 공범이니까. 그래서 이 최순실 판결에서 나오는 직권남용 부분을 좀 참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판결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연쇄 구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그 이후에 최순실 판결이 선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털어줬죠, 같이.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판결문을 이렇게 보니까 최순실 판결문에 보면 470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여기 승계 작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써놨는데 이게 문장이 이재용 판결의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그걸 거의 베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2심을 최순실 1심이 그대로 베꼈었다는 거죠, 논리를. 예, 그대로 베꼈어요. 예. 조사하고 부사 정도 조금 바꿨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최순실 판결문을 이 지금 우병우 재판에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직권남용 폭넓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병우 전 수석한테 유리한 재판이 선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정호영 특검 얘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열 전 부장 판사였습니다. 엄청나게 핫한 분입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예. 단위 시간당 문자 양으로는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분 동안 5,000개의 문자를 누가 깰 수 있겠는가. 5,000개. 그래서 저희가 축하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네, 세계 챔피언 등극을 축하하는.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소리 지르는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좋아합니다. 노래방 가서. 자. 근데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방송에는 이제. 예.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고. 예. 네, 당당하게 떠나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주변에서 말들 없던가요? 세계 신기록 경신을 축하한다. 저도 놀란 게. 예. 이제 제가 제기한 이 가면 문제가, 김일성 가면 문제가 남북의 양김을 눌렀다. 남북의 양김이 누구냐? 무슨 얘기입니까? 남쪽의 김여나 북쪽의 김여정. 그러니까 온라인 네이버 트렌드 분석을 해보니까. 예. 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김여정이 3등. 예.
그 온라인 이렇게 분포도가 나오잖아요. 네. 김연아가 2등, 예. 1등이 김일성 가면. 예. 이게 이제 3번은 호기심, 2번은 김연아 선수에 대한, 김연아 씨에 대한 어떤 애정이라면 가면 논란은 욕일 겁니다. 저희 문자 폭주량에 비춰볼 때 부정적인 반응 90. 그러니까 막 쏟아낸 것이죠, 사람들이. 그 젊은 층한테는 확실히 제가 많이 점수를 잃은 것 같아요. 뭐 이건 뭐 정치인으로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노년층에는 또 호응을 얻기도 하셨죠, 어느 정도. 아무튼 이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예. 1등을 했고 또 이제. 올림픽의 모든 국제적인 이슈를 다 덮고, 그 모든 금메달리스트를 다 덮고, 근데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 왜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오시냐고 분들이. 아니 가면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일단 확전은 할 필요가 없게 됐고 예. 뭐 더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기록은 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본인이 가면을 쓰고 춤을 추지 않는 한 아니 이제 남은 거는 예. 이제 남은 거는 북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 된다. 아니 북한 응원단이나 그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이미. 아니 북측 당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해. 노동당에서 노동당에서 그러니까 노동신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노동신문이나 아니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운 이 일에 대해서 북측이 조용히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언급하지 않을 것 아니 같아요. 언급할 만한 가치 없는 것도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노동신문에 종종 나옵니다. 보면은 거의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도 있는데. 노동당에서 구멍을 뚫었다고 제가 이때까지 1년 반 방송을 하면서 가장 창의적인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공장장님께서 북한 체제를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데. 북한 체제는 그렇게 다원주의적 사회가 아니에요. 노동당에서 가면에 구멍을 뚫었다고. 아니, 그건 북한이 그러니까 유일 사상 체계고 예. 노동당에서 허락하지 않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어쨌든 구멍을 뚫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제는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응원단이나 지금 내려온 북측 관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건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중요한 그러니까 것은 비공식이 예.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비겁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잘못한 거고. 어떻게 비겁한 겁니까? 예를 들어 북측이 김일성 닮은 가면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우리끼리 싸우게 조장을 하냐는 거지. 아니, 북한이 입장을 본인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조장을. 저는 닮았다고 한 죄밖에 없어요, 저는. 아니, 닮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 상대편이. 아니, 김일성 가면인데 김일성 가면이 아니라고 하는 게 신성모독이고 이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으로서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온 응원단으로서 가면이 맞는데 가면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라고 말한 것도 지금 왜곡인데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고 김일성 가면입니까 하니까 말을 못하겠다 한 것이고 뭐냐고 하니까 이제 고운 미남 가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부인한 거죠. 아니 부인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확전을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확전하지 말고 하여튼 입장은 똑같다. 북한 입장을 촉구하고 공장님께서도 북측을 인터뷰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셔야 된다. 만약에 노동당이든 혹은 노동당 신문이든 혹은 일본에 있는 관련지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면이 아닌데 얼토당토하는 논란을 일으켰다고 하태경 의원을 언급했어요. 그럼 공식적인 입장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선신보 정도 나오더라도. 예. 그러면 이제 부인한 거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북한 가면인, 김일성 가면인데 부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공식적인 그럴 수 없어요. 김일성 가면이 아닌데 김일성 가면이라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그렇죠. 없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조선신보나 관련 매체 등등에서 입장이 나온다. 그때는 어떻게 저도 입장을 내야죠. 그러면 당연히 공인으로서 입장을 내야죠. 어떻게 내실 겁니까? 그럴 경우에. 그거는 어떤 입장이 나오기를 봐야 되고, 저는 똑같이 거기서 입장이 나오면, 네. 이번에 어쨌든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네. 입장을 내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책임을 져야지. 북한에서 아니라고 할 경우에, 공식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저는 닮았는데 북한에서 닮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내 눈이 사람들은 지금 하태경 눈이 이상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다들 부인했을 경우에는. 다들 넘어가지 지금. 부인했을 경우는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예. 그때 가서 염색하세요 그러면. 근데 빨간색으로 염색해. 빨간색으로. 근데 지난번에 우리 내기한 거 기억나요? 박근혜 정부 때 또 여전히 댓글 공작이 있었느냐? 있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확인된 거 없잖아요. 자, 두고 봅시다. 예. 이미 6개월 지나서 염색해야 돼요, 공작이. 그런 정황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낯이 뜨거워도 그걸로 수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수사하는데 또 뒤에서 해? 이건 안 되지. 너무 보죠. 그렇게 예. 소설 쓰시면 안 돼요. 그거. 두고 봐요, 이제. 두고 보는데, 요 북한 관련은, 이탈 염색 2번, 염색 2번. 예. 그러니까, 하려면 우리 민트색으로 해야지, 우리 당 색깔. 예. 확 튀는 걸로, 예. 민트색으로 하시고, 검색어에 오르신 다음에, 예. 세계시기로 한번 더 세워놓는 걸로. 자, 가면 논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입장이시고, 바른미래당, 바미당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시장 안철수 대표가 출마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대표는 어디든 나올 자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데? 가장 많이 거론되죠. 네. 실제로 제일 경쟁력 있는 분 중에 하나고, 그 주변 분들도 서울시장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시는데. 결국 나오나요, 근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창당하고 휴가 지내고 이제 막 모이기 시작해서 일단 전국적인 전략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 게. 보궐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 안도 있어요. 근데 극소수안. 네. 극소수안이고 다수안은 어쨌든, 광역, 단체장,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둘 중에는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높은 것 같고요, 그죠? 근데 어디든 나간다. 나가긴 나간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어디든 나간다. 나가는데, 어디는 나간다고 전제하고 보면 서울시장이 더 확률이 제가 높지 볼 때 않겠냐. 1순위는 서울시장, 2순위는 부산시장,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부산에서도 지금 현재 기준의 여론조사로는 그렇게 지지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안 대표요? 예. 이미 몇 번 했고. 예. 한 20% 중반대? 이제. 무슨 여론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나오는 건 못 봤는데. 아니요,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이. 최근 여론조사무소에 검색해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번 검색해보세요. 3파전 했을 때는 충분히 한 20% 이상 나옵니다. 20% 정도 나온다. 네. 거의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안철수 대표 인기가 너무 올라가지고 다 안철수 한다고 하셨는데 3위예요 여전히. 예. 그렇게 인정한다 그러니까 하더라고. 그 부분은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 당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지역 가서 이제 많이 들은 이야기는. 마이크를 턱으로 자꾸 미시는. 예. 많이 들은 이야기는. 사실 이번 합당하기 전까지 너는 네 마음대로 정치하냐. 너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 포기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하태경 의원님이. 왜냐면 바른정당이 끝까지 혼자 남아있으니까. 원래 이제 바른정당에 부산, 울산, 경남에 9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저밖에 안 남았고 시구 의원이 다 가고 우리 해운대구만 3명 남았어요. 바른정당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정신 차려라. 네, 정신 차려라. 이제 그러면 현실을 직시해라. 근데 요번에 가니까 어쨌든 열심히 좀 해봐라. 성과를 일단 냈으니까. 어쨌든 제가 주장하는 바를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본인 얘기 말고요. 안철수 대표. 그러니까 그게 바로 안 대표 덕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안 대표가 도와준 덕분입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를 그렇게 칭송했던 분들이 1년 지나서 계속 칭송했던 분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랬는지. 이거 안 대표가 그 부분이 본인이 결함이 있겠죠. 그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이미 제가 잘 했기 때문에 이제 코치를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소리 하든 이제 술을 같이 먹든 해서 고치도록 해야죠. 어쨌든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본다. 예. 출마는 하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그렇죠. 반드시 나와야죠. 당을 살리려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 보자면 서울시장은 당선 가능성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보궐선거에 개인으로 당선되는 건 훨씬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울시장 떨어지고 나면 또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국회의원이라도 될 수 있으니 보궐선거에 대한 욕심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다음 대선이겠죠. 다음 대선에. 국회의원 된다고 대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됐다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나오는 얘기가 자유한국당의 과의 선거연대 얘기도 기사가 제법 나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서는 바른미래당의 후보,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나오고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후보가 좀 강하니까 남경필 후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서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이것도 가능합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 네. 확실한 것은 지방선거 끝나고 당 두 개가 없어집니다. 하나가 한국당, 또 하나가 민평당. 없어질 당은 확실히 없어야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외에 정당의 헤게모니를 반드시 잡을 겁니다. 우리 당은 잃을 게 없고, 더 이상 잃을 게 없고, 지금 원지사 하나 있잖아요, 원지사. 하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이나 시구의원, 바른미래당 현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수 또는 그 민주당 진영 이쪽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도 양쪽 다 정계 집현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다. 그래서 확실히 야당 체질을 완전히 바꿔놔야 된다 이번에. 그래서 근시안적인 그런 선거의 작은 이익을 가지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그런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그게 바른미래당이 유리하고 중심이 되는 정계 개편이 일어난다고 전제하더라도 바른미래당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겠어요? 어차피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우리 흡수 통합할 거기 때문에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등한 통합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흡수 통합만. 흡수 통합밖에 없고요. 네, 말이야 막 말할 수 있죠. 그때 그러니까 가면 우리의 사명이 야당을 완전히 체질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적폐를 완전히 청산을 하고. 그건 이제 선거 이후고 선거 때도 이런 기치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철새와 친박 완전히 심판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쪽으로 결과적으로 표가 몰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현상이 대선 때도 보면 다 사표 심리가 생깁니다. 근데 한국당은 사표다라는 것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질 거고 우리 당으로 민주당 아닌 표들은 우리 당으로 다 몰리게 될 겁니다. 그 전략을 우리가 쓸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략은 알겠고요. 이제 정치가 전략대로 됐으면 대통령이 이때까지 한 300명 정도 나왔어야 돼요. 1단계는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연대는 없다? 선거연대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는 본인 말의 뜻인가요? 아니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공통적인. 제 말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반박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아래에서는 연대 좀 하자 이런 목소리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못 나오게끔 우리가 어쨌든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에서는 만드는 게 목표고 숙제입니다. 그건 당연한 정당의 목표인데, 근데 현실은 혼자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판에는 상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민평당하고는 고려해 볼 수 있다. 민평당하고는 오히려. 민평당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민평당은 사실 호남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건데, 호남에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민평당을 찍을 이유가 없죠. 민주당을 찍죠. 호남에서 민평당이 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랑 힘을 합치든지 우리랑 힘을 합친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당이 민평당과 힘을 합칠 이유가 있을까요?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민평당이 자기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아직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야당이라는 걸 빨리 직시를 해야 그분들이 후보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 말은 호남 얘기를 이제 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선거연대는 없다가 지금 최고위원. 한국당과 선거연대는 없다. 한국당과는 절대 없다. 두고 보죠. 저는 이것도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없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바른미래당도 여전히 거기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영남 의원보다 호남 의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이 경쟁에서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사실 압도적이죠. 민주당 제껴놓고, 예를 들어,
제가 어제도 저 전주 갔다 왔는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호남 지역 땅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민평당은 제껴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민평당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가 없잖아요. 이거 지방선거 끝나면은 민주당 갈 사람 몇 분 가시고 뭐 따로 오리알 될 분 몇 분 계시고 또 이제 미래당을 올 분 또 몇 분 계시고 이렇게 공중분해 되는 당입니다. 그 당은. 이건 그대로 혹시 녹음을 따가지고 박지원 대표한테 들려주세요. 여쭤보세요. 예. 좋겠네요. 박지원 대표 인생 최대 실수예요. 안철수에 대한 사적 감정으로 예. 본인이 통합을 주도를 해야지 자꾸 하태경 같은 사람 적폐라고 몰아붙여가지고 통합을 방해해서 그럼 본인이 지금 이 중간지대에서 어른 대접받고 여러 가지 같이 저랑 공동작전을 짜고 있을 텐데 아무튼 제가 볼 때 인생 최대 실수입니다. 그분. 그건 뭐 박지원 전 대표가 하실 말씀이라 저는 반박하지 한번 않습니다. 여쭤보세요. 네. 저는 그 대목은 박지원 대표가 반박할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바른미래당이 호남에서 경쟁해서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확실한 것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의지할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다. 이게 영구에 갈 정당이지 불나방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자,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대표가 혹시 대구 출마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대구시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유승민 대표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히든카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부산시장으로 안 되면. 그러니까 부산시장으로 이 적절한 구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박원순 안철수 조합이 저는 베스트라고 봅니다. 네. 이제 시민들이 보기에. 베스트라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받아야 할 빚이 있으니까. 과거에 한번 양보했으니 이제는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심리가 유권자들에도 작용하지 않겠는가? 조금 있을 거라고 이런 봅니다. 기대를 거는 예,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어쨌든 뭐 자, 어쨌든 이제는 뭐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있을 수 있다. 예, 강력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데 이제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후보는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맞춤형 후보를 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 그럼 유승민 대표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한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현재 지지율 순으로 대충 따지면 뭐 지지율 조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위 박원순, 2위 박영선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뭐 박영선 누님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예, 뭐. 그것은 또 박영선 의원에게 답변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예,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그 후보군들 중에 누가 나올 때 안철수가 아니라 이 사람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다 이렇게 그거는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데요. 돌려보고 나서 할 일이다. 유 대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그 계획대로 다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당내에서도. 네. 큰 그림은 되고요. 뭐 작은 건 안 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 비례 3인방은 출당 안 시키는 거죠? 이제 비례 세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국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사안마다. 근데 과연 뭐가 다를까? 우리 미래당, 바른미래당과. 본인들이 다르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어요. 네. 그런 걸 쭉 보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분들이 과연 뭐 국민들이 인정하는 공적 명분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개인적인 사적 감정 때문에 아직도 저러는 건지 그렇게 뭐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본 거는 사적 감정밖에 없다. 우리가 뭐 안철수 사당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막을 겁니다. 또. 이상도는 저랑 같은 상황인데 저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출당 안 시킨다. 예. 출당 누구 좋으라고 이런 거잖아요. 예. 아니 누구 좋으라고 아니고 그 사라지는 포말 정당에 어떻게 보냅니까? 본인들이 싫다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나가시면 되지. 배지를 떼셔야지. 당 이름 걸고 되신 알겠습니다. 분들인데. 자, 원래 유승민 대표는 내보내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유 대표도 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사과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바꿨나요? 지난번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했던 거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비례대표 3인 같은 경우도, 제가 아는 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출당 안 하는 것으로? 안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유승민 대표는 이제 끝까지 자기 고집 혹은 자기 원칙을 지키는. 많이 유연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포용 정치, 예, 유연. 형님 정치, 자기 고집을 그렇게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게 고집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건 항상 유지했던 게 인기의 비결이기도 한데 이번에 바꿔. 정책이나 이런 건 원칙은 아니죠. 그리고 입장도 뭐 100% 어쨌든 모양은 좀 빠졌습니다. 예. 그 현실 정치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른미래당이 존재하는 한 이 세 분의 출당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든가. 그분들이 남아있는 게 잘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안 오면요. 국회 임기도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기다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분들 아무튼 좀 더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박선숙 의원도 실제로 박선숙 의원님. 예. 의원도 비례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탈당하지 않았을 뿐 지금 이 합당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거 혹시 박선숙 의원하고는 얘기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 아직 이야기해 보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국민의당 오늘도 이제 우리 의원총회가 있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개개인 분들하고 화학적 결합이 되게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여전히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당에 최고위원직은 승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곧 이번엔 그냥 승계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저희 당은 네. 저희 당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전 의원의 간부가 돼 있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으로 최고위원이 되셨군요. 그래서 근데 실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합당을 했는데 지금 30여 분인데 이 중에 이제 비례 3인방하고 박선숙 의원 정도 빼면 25석, 26석 정도의 단결된 의결권밖에 없다. 그래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에는 그 숫자가 너무 적다. 그게 이제 그런 발상 자체가 낡았다. 왜냐하면 분량 저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우리 바른정당이 누구죠? 김명수 대법원장 네. 당론 투표 밀어붙일 때 제가 같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그런 당론 투표에 동참 안 합니다, 요즘 의원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제 머리 숫자로만 파악을 해서 판단하는 네. 이런 정치 평론도 상당히 저는 그러면 캐스팅 보트라고 스스로 주장하지 말아야죠. 캐스팅 보트는 네. 저기서 아닌 걸 밀어붙일 때 우리가 단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제 말은 바른미래당이 입장을 세웠을 때 한 서너 명 정도는 그 입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입장을 가는데 무조건 우리가 A라고 했다고 해서 그 비례 세 분이 B라고 할 것인가. 네. 그건 그분의 양식을 뭐라 그러나 훼손하는 이야기다. 이분들의 뜻과 무관하게 무조건 잡아뒀으니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손상을 입겠죠.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제가 견제합니다. 당 안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 세 분뿐만 아니라 그 세 분 당연히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합리적인 정치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김일성 가면으로 당에 이득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마디만 더 하면 예. 그 반대편 입장이 통일이 안 돼 있어요. 누구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 단일한 입장이 없이 그냥 하태경 까는 걸로 지금 계속 만족하고 계신데 아무튼 그건 북한을 인터뷰하시라. 알겠습니다. 자, 몇 가지 사람들 쭉 짚어봤는데 예. 문자가 폭발하진 않네요. 왜냐면은 평상시라면 폭발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벌써 한 5, 600개, 딴 거 합치면 1000개 정도 왔기 때문에. 근데, 하태경 의원님한테는 이제 1000개 정도는 그냥, 안부 문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5000개가 기록이 달성된 이후로는 1000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열심히 더 반성하고, 잘못한 것은 앞으로 정말 잘못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이르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잘못한 게 확실해지면 제가 당연히 민트색으로 염색을 합니다. 네. 모든 대북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진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남북 비핵화 문제나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도 네. 대북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대북 특사 갈 때 한번 물어보고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물어보라고 하십시오. 같이 가세요. 같이 가서 김어준의 특별방송, 평양 특별방송 한번 하세요.
주 임무는 김일성 가면의 정체. 정체가 뭐냐? 예. 왜 닮은 가면을 그렇게 만들어 보내셨냐? 자, 오늘도 끝까지 우기는 바른미래당의 챔피언, 문자 챔피언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캐나다 에드먼튼에 삽니다. 그런데 떡집에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원래 정치 성향이 박사모 쪽이라 그 집에 갔는데 웬일인지 뉴스공장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 방송을 듣냐고 물어봤더니 사람이 아주 재밌고 설명도 잘하고 그래서 안 들으면 허전해. 예. 그래서 그 가게에서 130불 매상을 올리고 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이게 제가 첫 방송하고 나서 용 문자가 쏟아졌어요. 이게 지상파하고 안 맞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막 안녕하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불친절한 AS 코너를 신설하면서 욕설 문자들에게 친절하게 응답하는 그때 자꾸 들으면 중독될 것이다. 이미 중독된 겁니다. 좋아하든 싫어하든. 매일 아침 방송을 듣는 62세 서울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아침마다 뉴스 공장을 듣다 보면 속이 시원합니다. 기사님, 스피커 최대치로 올려주세요. 평창 티켓 공식 사이트에 가면 펜투펜 메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표를 샀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가는 분들이 서로 거래가 가능하다. 아하. P2P를 펜투펜으로 활용한 메뉴네요. 그래서 평창 티켓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공식 사이트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메릴이 오늘 2부에서 첫 순서로 인터뷰했던 옵셔널 벤처스의 변호사님, 혼자 오래 고생하신 분이죠. 이분 인터뷰를 듣고 한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분 말씀에 한이 서려 있는 게 느껴진다. 이분 진짜 한이 서릴만 해요. 정말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싸운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그게 10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본인이 싸움이 정당했다는 게 드디어 드러나고 있는 와중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한이 어마어마했던 분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터뷰하기 전에 야리랑 한번 틀게요, 저희가 앞에. 자, 하태경 의원 신기록은 안 됐고요. 하지만 평상시 문자 신기록 같은 건 세웠습니다. 무슨 주제를 얘기하든 일단 1000개 정도는 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칼 플라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어려운 이름에 몇 년마다 한 번씩 잠시 세계적인 연구소가 되는 정태인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소개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몇 년에 한 번씩 그 국제 포럼을 하는데 그때 세계적인 인사들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만 잠시 유명하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위해 제가 부가 설명드렸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 GM을 철수할지도 모른다, 돈을 안 주면 정부한테. 네. 근데 내용을 저희가 한국 GM의 노조 분들을 모시고 좀 들어봤더니, 물론 사측에서는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노조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저것 돈을 뽑아갔다, 현금을. 예를 들어서 더 비싼 고리로 돈을 본사로부터 빌려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리에 대출이 있는데 이걸 일부러 고리로 갈아타고 그 이자 비용 5천억을 본사로 지급했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현금을 쭉쭉 뽑아간 게 아닌가 싶은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다국적 기업들이 흔히 이전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본사로 송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 원료를 사올 때 비싸게 가격을 그렇죠. 치른다든가 조금 전에는 이자를 금융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한 거죠. 그건 단기에서 이익을 뽑겠다는 얘기는 철수하겠다는 얘기와도 통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철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GM의 세계 전략의 변화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뽑아갈 수 있는 현금 빨리 뽑아간 다음에 더 이상 현금 여력이 없거나 적자폭이 커지면 이제 그 이후로 털고 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환호했잖아요. 우리 다시 돌아온다. 내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 제가 보기 미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중국 공장을 갖다 주력을 한다든가 이런 건데
원래부터 GM 전략에 의해서 한국에 왔었던 거고 그리고 GM 전략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노동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 경제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GM에게 매달려서 뭔가를 얻어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생각. 그렇죠. 이건 뭐 전개를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GM이 가면서 5천억 주면 안 갈게 하는 게 5천억까지 먹고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기업도 트럼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건 일단 먹고 그다음에 다시 그러니까요. 원래 지금 그 GM이 유럽도 뭐 호주도 전 세계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장을 빼내고 있잖아요. 네. 네, 빼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국도 빼낼 전략을 몇 년 전에 세운 것 같고 그 몇 년 전부터 그 현금을 쭉쭉 뽑아서 흑자였던 회사를 적자로 만드는 상태고 적자가 누적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조 단위로 쌓여 있고 그러니까 적자가 쌓였으니 나간다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때 딜을 한번 쳤어요. 정부한테. 5천억 주면 안 가야지 이렇게 딜을 쳤는데 5천억까지 먹고 가야지 이런 얘기 아니냐. 네, 그죠? 그렇게 현재로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두고 이게 봐야 이제 되겠지만 이게 고민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게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뻔한데 전략은 다른 나라에서 다 그랬으니까 뻔한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먹튀인데 그렇다고 그냥 가라 해버리면 거기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 부담도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야 이렇게 보내라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이거 보통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전체로 보면 GM 전략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 같다고 보여지지만 뭐 구체적인 건 봐야 되겠죠. GM이 있을 이유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있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이나 수출 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GM을 어떻게든 붙잡겠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끌려다닐 방향은 아닌 것 것 같고.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때도 자동차 숫자를 줄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현대 기아의 점유율이 너무 커져 버렸는데 이게 또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없어지면은 그 부분도 독점 문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내 기업이 뭐 단독 혹은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건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자동차에 미련이 있습니다. 삼성이 또 예, 근데 가봐야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시는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을 안 주고 뭐 한 달 이내에 빨리 결정해라. 안 그러면 우리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뭐 협상을 국내적으로 하고 이런 식을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략 자체가 보니까. 그런 거겠죠?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보자. 앞으로도 이건 좀 오래 될 것 같아요. 네, 예. 요사는 감정적으로는 꺼져 하고 싶어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예. 네,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하고 노동자들이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만들고 네.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에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네. 가지고 철강 규제를 했다. 도대체 이 232조가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232조가 뭐고 미국이 왜 갑자기 철강 수입 규제를 두고 나온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네. 1월 달에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가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요. 예. 그러니까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인데 262조에 이릅니다. 이거 굉장히 트럼프가 좋아하는. 예, 한미FTA 때문에라도 미국 문서를 많이 봤는데 정부 문서를 이렇게 엉터리 문서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억지인데 철강을 많이 수입하면 나라 안보가 위험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역 확대법이라고 하니까 미국이 안보하고 무역을 연결시킨 법이 3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적성국과의 무역에 관한 거고, 하나는 이제 강대국이 이제 무역을 했을 때 안보에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세 번째가 62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62년. 예, 수입에 의해서 어떤 산업이 영향을 맞으면 네. 그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럴 때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가트에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첨단 기술이어서 뭐 첨단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기술이 빠져나가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쎄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있는 국가 안보의 정의를 보면 경제와 정부의 최소한의 작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산업의 일반적 안보와 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나라는 곡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적국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적국에서 수입한 철강으로 우리
무기를 만들면 되겠느냐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물량만 이 규제를 때렸냐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적국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내 철강 산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이 산소 용광로가 6개가 문을 닫았어요. 예. 그리고 4개가 이제 아이들 상태라고 실업 상태가 가동률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살려서 그래서 미국의 군수 산업에 쓰이는 철강은 다 미국이 생산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최우선주의 그리고 미국의 이런 그 기초 산업도 살리겠다 한 공약 그런 거 계속 주장해왔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네. 그 오대강 주변에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표를 얻는 것이고 특히 미국 철강 노동자 노조가 환영 성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선거용이라고 생각이 딱 드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네,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었던 지역, 그 자동차 산업이 혹은 철강 산업이 한때 융성했지만 이제는 다 폐허가 된 그 지역의 노동자들 표를 얻었었는데 그 표를 다시 얻겠다. 그러기 위해서 철강 수입을 하는 나라들을 이제 때려잡아야 되는데 끌어댈 게 없으니까 62년도에 만든 이 법을 끌어와가지고 네. 국가 안보의 위험이 된다. 맞습니다. 미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 건데 그냥 예. 네. 자기들 산업 경쟁력이 떨어진 건데 끌어댈 게 없으니까 지금 쇠를 수입하면은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는 억지 논리를 끌어다 붙인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 미국 철강 산업의 가동률이 73% 정도인데 예. 목표가 80%를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역산을 했어요, 다. 거꾸로. 네, 80%를 맞추기 위해서는 관세율로만 하면 25%를 다 때리면 돼요. 예. 그다음에 쿼타를 하면은 2016년 물량의 63%까지만 수입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무서운 건데 특정 나라 12개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왕창 때리고 그리고 나머지 나라에 대해서는 2016년 세 번째 물량만큼만 선택을 한 거군요. 아니 아직 선택 안 했고 4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세 번째를 선택하면 우리나라의 타격이 큰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12개 국가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방국.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논리하고도 안 맞아요. 전쟁이 났는데 적국으로부터 철강 수입할 수 없잖냐. 그 대상에 우리나라는 오를 수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오르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만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고서를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짐작하는 거는 한국의 철강 수출이 네. 중국으로부터 철강을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무슨 이 관으로 만든다든가 해서 수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자재를 받아서. 예. 중국의 우회 수출이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그 기준이나 통계가 없어요, 지금. 없고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게 12개 국가가 브라질, 한국, 러시아, 터키, 인도, 베트남, 중국, 남아프리카, 이집트,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인데 수입량으로 보면 1위가 캐나다예요. 근데 캐나다는 빠졌어요. 예, 4위가 멕시코예요. 요거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이론가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미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하나의 산업벨트다. 즉 나프타 국가들이다. 그렇게 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다고 이제 억지로 이해해줘요. 이제 그다음에. 우리도 이제 이 물량을 사용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이 앞으로 이 똑같은 조항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곡물 수입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예. 이거 식량 안보 위협이 되잖아요. 네. 다 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 미국 논리를 그대로 예, 가져오면. 예, 나프타 논리라면 동아시아가 하나의 생산 기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은 빼고 나머지는 다 때린다.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 그러면 거죠. 우리가 여기에 보복으로 거꾸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곡물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죠. 엄청난 관세를 때리는 건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죠. 보복관세 때릴 수 있는 거고. 네, 해야 되겠네요. 그 뭐 쉽게 결정할 건 아니고. 아니, 미국은 쉽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요. 야, 미국 센다라고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중이니까 증가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수입량으로 따지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빠진 게 그러고 증가율로 따지면 중국은 11위예요. 수출량 11위인데 마이너스 31%예요. 줄었네요. 예. 그것도 왕창 줄었어요. 근데 왜 포함됐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는 16% 증가했는데 포함됐고 반대로 이탈리아는 86%, 독일은 42%인데 빠졌어요. 즉 유럽 국가는 다 뺐어요. 이게 이제 공통점을 따지면 중국 포함해서 뭐라 그럽니까? 브릭스. 그렇죠. 경제적으로 이제 견제할 나라들. 러시아, 브라질, 중국 플러스 아시아 그리고 나머지 중남미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적으로 선정했어요.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수출량이 늘어났다든가 또는 뭐 수출 순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는 구분이 안 되네요. 네,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한 거네, 그냥. 그러니까 아시아도 네. 아시아 전체에서 일본하고 대만이 빠졌거든요.
일본은 수출량 7위지만 마이너스 2%예요. 네. 중국은 뭐 아까 제가 마이너스 35%였으니까. 대만은 근데 어떻습니까? 대만은 9위 125만 톤인데 113% 증가했어요. 그런데도 빠졌어요. 그런데도 빠졌다. 예, 이거는 아마도 중국 견제용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공통점은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은 실제로는 중국이 계속 세계 1위, 미국이 많이 수출을 했었는데 계속 덤핑 관세 맞았고 상계 관세 맞았거든요. 중국을 우회 견제하는 수단으로 한국이 들어갔다. 제가 보기에는 그거 외에는 그리고 브릭스,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예, 브릭스를 견제하는 거 빼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는 국가안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12개국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을 범주적으로 성립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어떤 범주를 들여다 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정부는 어거지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30초 남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공동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거를 빨리 해결하자 그래서 들어주면 이거 한미 FTA나 뭐 다른 어떤 남북 관계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먼저 주면 받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주더라도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한 번에 처리를 해야 이거 주면 된다. 물러쓰겠지 이런 게 아니라 통하지 그거 주면 더 줘 하는 스타일이라. 예, 지금 제일 좋은 거는 공동 대응이고 공동 대응으로 미국이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